안녕하세요. 가슴으로 낳은 아들을 키워낸 70대 초반 할머니입니다. 노년에 접어드니 점점 무료한 시간이 늘어나네요. 분명히 젊었을 적엔 일하랴, 자식들 키우랴, 집안일하랴 아주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 일도 그만두고 자식들도 다 커서 자기 일 하느라 바쁘니 하루의 제 일과라곤 그저 남편 밥 차려주고 아픈 허리, 다리 부여잡고 천천히 집안 바닥 청소하는 게 다가 됐네요. 그런 저에게 이 사연 튜브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만날 수 있는 좋은 친구입니다. 요즘은 남편까지 제 옆으로 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매일 올라오는 사연을 들어요. 그러다 며칠 전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사연도 한번 보내보지 그래. 워낙에 다사다난한 사연이 많아서 방송에 내보내줄지는 모르겠네만. 그래서 남편의 말에 저는 무슨 이야기를 써볼까 고민하다 제 시동생네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평범하고 재미없게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천사처럼 착하고 선물같이 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저와 남편은 경기도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한 살 차이 오빠 동생 사이였죠. 비록 부모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만남을 가진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남편과 만나서 여태 잘 살아왔으니 지금은 돌아가신 양가 부모님들께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저희 집도 시댁도 모두 농사를 짓는 집이었는데 그때 사는 게 다들 그런 것처럼 두 집안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댁은 제가 막 시집을 갔을 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지만 남편은 중학교까지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요. 그나마 중학교도 시부모님이 굉장히 무리를 해서 보내주신 거였다며 남편은 그 정도까지만 해도 시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했다고 하네요. 결혼한 이후 저와 남편은 양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같은 동네에 터를 잡아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양가와의 교류도 잦았는데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였다 보니 친정보다는 주로 시댁에 가는 일이 잦았어요. 시부모님도 시동생도 무척 선하신 분들이라 시댁에 가는 일이 딱히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시댁에 조금 안타깝고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은 시동생은 결국 그 후유증으로 팔에 평생 남을 장애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지체 장애인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하지만 장애에도 불구하고 시동생은 낯빛 한번 어두워지는 일 없이 항상 밝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어제 장에서 사온 눈깔 사탕인데요. 형수님 드리려고 챙겨왔어요. 시동생은 쑥기없고 맹탕인 자기 형에게 시집와줘서 고맙다며 절 무척이나 잘 챙겨주었어요. 제가 시동생을 챙겨줘도 모자랄 파네요. 참 마음이 큰 사람이었죠. 게다가 성실하긴 또 얼마나 성실한지 그나마 멀쩡하다곤 하나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한쪽 팔로 항상 쉬지 않고 시아버지를 따라 농사일을 나갔죠. 아버님, 도련님, 새참 드시고 하세요. 아우, 도련님 땀 좀 봐. 안 힘드세요? 농사일이 힘든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뭐. 형수님, 혹시라도 저 몸 불편하다고 안쓰럽게 보시는 거면 안 그러셔도 돼요. 전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 제 손으로 밥도 먹고 이렇게 제 손으로 일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남들보다 배는 느리고 서툴긴 하지만요. 그런 시동생을 보며 저는 참 많이 배웠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다 바쳐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 팔자인 스스로를 가끔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고 삶에 불만을 가져보기도 했던 저를 시동생은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2살 터울인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낳았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에게 생긴 어린 조카들이 뭐가 그렇게 신기하고 좋은지 항상 농사일이 끝나고 나면
남편을 따라 저희 집에 들러 아이들 얼굴을 한 번씩 들여다본 뒤에야 싱글벙글하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우와, 저 손가락 짧고 작은 것 좀 봐. 도준아, 민서야, 삼촌이야, 삼촌. 까꿍. 그렇게 애들이 좋으세요, 도련님? 그럼 도련님도 얼른 장가 가서 아기 낳으세요. 조카도 이렇게 예뻐하는데 자기 자식이면 아주 껌뻑 죽을걸요? 에이, 전 우리 도준이랑 민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몸이 이래서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제 몸 하나 스스로 건사하는 것도 힘들 텐데 누가 이런 저한테 시집을 오려고 하겠어요? 괜히 엄한 여자 눈에 눈물 나게 만들 일이죠. 전 욕심 안 부릴래요, 형수님.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무렵이었어요. 그해 저희 시댁에 굉장한 경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래, 살다 보니 이런 감사한 일이 우리 집에도 찾아오는구나. 바로 저희 시동생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동네 어르신의 중매로 말이죠. 그런데 막상 시집을 온 동서를 보고 그래서는 안 됐지만 전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는 제 시동생과 같은 지체 장애를 가졌거든요. 시동생이 팔에 장애가 있다면 동서는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던 사람이었죠. 솔직히 저는 저희 시동생이 팔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웬만한 사람과 견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에 배우자는 시동생을 잘 보살피며 살 수 있는 몸 건강한 여자가 되었으면 했거든요. 물론 가족된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이었겠지만은요. 하지만 속으로만 생각한 제 생각이 너무 미안해질 정도로 저희 동서는 시동생만큼이나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겪어보니 동서만큼 저희 시동생과 어울릴 만한 사람이 또 없겠더라고요. 동서와 시동생은 결혼을 해서도 시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저희 부부처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네 한 집으로 분가를 했어요. 처음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도 모두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두 사람은 우리의 걱정이 무색하게 서로를 도와 아주 잘 살아갔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각자의 장점으로 채워주면서 말이죠. 동서는 팔이 불편한 시동생에게 두 팔이, 시동생은 다리가 부족한 동서에게 두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가끔 두 사람의 사이좋은 모습을 보면 저는 괜시리 뭉클한 마음에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죠. 저는 그런 동서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몸이 불편한 동서를 제가 많이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동서와 가깝게 지내다 보니 오히려 제가 동서에게 배울 점이 훨씬 많더군요. 그만큼 동서는 생각도 마음도 모두 깊고 어른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동서는 다리가 불편한 대신 손이 야무져 집안일 또한 척척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서는 특히 음식을 무척이나 잘했어요. 와, 동서, 저번에 나눠준 겉절이 말이야. 진짜 너무 맛있던데? 저번에 무쳐준 나물도 그렇고 동서는 왜 이렇게 음식을 잘해? 손맛이 타고난 건가? 에이, 아니에요, 형님. 저희 친정엄마가 식당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엄마한테 많이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 돌아다니질 못해서 엄마가 식당까지 절 데리고 나가셨다가 가게 문 닫을 때 같이 데리고 들어오셨거든요. 와, 정말? 서방님은 좋으시겠다. 이렇게 음식 솜씨 좋은 아내가 매일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맞아요.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음식 솜씨 하나는 일품이에요. 형님, 겉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김치도 반찬도 제가 종종 나눠드릴게요. 시동생처럼 항상 밝고 자신감 넘쳤던 동서와 어울리는 일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동서는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평생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가족이자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죠. 이후 결혼한 지 1년 만에 동서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자 저는 시동생네 집에 자주 건너가 동서의 몸조리를 도왔어요.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너무 멀리 사셨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었거든요. 형님,
형님도 애들 보느라 힘드실 텐데 뭐하러 이렇게 자주 오세요? 아까 어머님도 오셔서 음식이랑 해두고 가셨는데. 내가 애들 낳았을 땐 어머님이랑 친정엄마 두 분한테 산후조리 받았어. 근데 동서는 어머님이 멀리 계시잖아. 내가 동서 친정어머니 대신이야. 형수님 오셨어요? 여보, 몸은 좀 어때? 오늘은 좀 괜찮아? 시동생 또한 그런 동서가 걱정이 되었는지 일이 끝나기만 하면 아주 정광석화처럼 집으로 날아오더군요. 시동생은 자신의 아들을 보러 집에 오는 일이 마냥 행복한지 숨을 헐떡이면서도 매일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으세요, 서방님? 당연하죠, 형수님. 저랑 집사람 둘 다 후천적으로 몸이 불편해지긴 했지만 혹시 아이가 부모인 우리 때문에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지 못할까봐 우리 둘 다 엄청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발가락도 10개, 손가락도 10개, 눈, 코, 입에 두 팔, 두 다리까지 멀쩡하게 태어나주니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또 있겠어요? 우리 태성이는 저희에게 선물이고 기적이에요. 태성이만 보면 너무 힘이 나서 앞으로 100년은 거뜬하게 살아낼 것 같은 자신감까지 든다니까요. 아직도 그때 행복감이 흘러넘치던 시동생의 얼굴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가정을 아끼고 사랑했던 시동생은 조카인 태성이가 3살이 되던 해 미치도록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거든요. 원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그것도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 말이죠. 농사일을 하다 새참으로 먹은 막걸리에 흥건하게 취한 운전자가 인사불성이 된 채 트럭을 몰다가 그만 집에 돌아오던 시동생을 보지 못하고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운전자는 바로 시아버지와 잘 알던 동네 지인이었어요. 시아버지와는 형 동생하며 종종 술잔도 기울이던 사람이었죠. 죄송합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면 다야. 내 아들 살려내. 네 목숨하고 바꿔서라도 살려내라고. 평생 힘들게 살아온 내 아들. 이제야 막 남들처럼 인간답게 살아보려는데 그걸 네 놈이 다 망쳤어. 네가 감히 불쌍한 내 아들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시아버지는 그 사람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엉엉 우시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해버리셨죠. 정말 아비규환이었어요. 뒤늦게 달려온 저희 친정 부모님 또한 참담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셨죠. 동네 어른들은 모두 시동생의 허망한 죽음을 안타까워했고요. 작은 시골 동네인 만큼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힘차게 살아가던 시동생의 사연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음주운전을 했던 그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시부모님을 찾아가 엉엉 울며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까지 전부 처분해 슬픔에 잠긴 시부모님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가져다 드렸어요. 형님, 이거 받으세요. 합의금이라곤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합의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처벌 달게 받을 거예요, 형님. 당연히 이 돈이 형님 아들 목숨값에는 발끝에도 못 미치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죄값입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절 용서해달란 말도 못 드리겠어요. 시부모님은 결국 그 돈을 받으셨어요. 나중에 시어머님 말씀이 마음 많은 돈이고 뭐고 죄다 그 사람 얼굴에 뿌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쩔 수 없으셨다더군요. 당장 몸 불편한 태성이 애미랑 3살밖에 안 된 태성이한테 먹고 살 돈은 쥐어줘야 하지 않겠니? 이까지 저주스러운 가난만 아니었어도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부끄러운 돈을 받진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큰 금액의 합의금을 이미 그 사람에게 받았던지라 그리 큰 형량은 선고받지 않았더군요. 나중에 시부모님께 듣기로 그 사람은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서도 차마 죄책감에 동네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이후 시부모님은
동서와 어린 손자를 집으로 걷어들이셨어요.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동서가 아이까지 키우며 혼자서 생활하는 건 무리였을 테니까요. 마음 여린 시부모님은 동서를 보면서 항상 안타까워하셨어요. 하지만 동서는 강한 사람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그 사람 죽고 저처럼 두 분도 많이 참담하시겠지만 우리 그래도 서로 북돋아주면서 힘내서 살아요. 제가 그 사람만큼은 못해도 두 분께 진심으로 효도하면서 살게요. 동서는 힘을 내서 꿋꿋하게 슬픔을 이겨냈어요. 아마 동서가 무너지지 않게 동서를 지탱해 주었던 건 어린 태성이의 존재였겠지요. 다행히 태성이는 시부모님과 동서의 보살핌 아래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동서는 이대로 시부모님께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며 동네 여자들에게 소일거리를 받아다가 집에서 일을 했고 저 또한 자주 동서와 태성이를 챙겼어요. 저희 남편 또한 자신이 동서와 조카에게 시동생을 대신할 존재가 되어주어야 한다며 동서와 태성이를 살뜰히 보살폈어요. 그렇게 시댁과의 왕래가 굉장히 잦아진 탓에 각각 태성이와 6살, 4살 터울이었던 제 아들, 딸도 태성이와 친남매처럼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네요. 태성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내심 자신과 시동생처럼 태성이도 소아마비 같은 몹쓸병에 걸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동서는 태성이가 건강하게 국민학교를 입학할 나이에 이르자 저에게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우리 태성이는 자기 부모와는 다르게 정말 큰 병아리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려나 봐요. 다른 평범한 애들처럼요. 형님, 이제 정말 저 한시름 났어요. 저 괜찮은 척했지만 내심 제 박복한 팔자 때문에 우리 태성이 인생까지 망치게 될까봐 엄청 걱정했거든요. 이제 저만 엄마로서 잘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 동서가 태성이가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기뻐하는 동서의 모습에 신이 나기도 하고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준 태성이가 기특하기도 해서 없는 살림에 큰맘 먹고 태성이에게 입학 선물을 사주었답니다. 형님, 이게 다 뭐예요? 책가방에 공책 한 묶음에 연필까지 이 많은 걸 다 사신 거예요? 형님, 형님네 사정도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요. 와, 큰엄마 최고! 큰엄마, 저 가방매 모습 잘 어울려요? 근사해요? 저 제법 국민학생 같아요? 동서, 괜히 미안해할 필요 없어. 선물을 뭐 받는 사람만 기분 좋으라고 주는 건가?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싶어서 주는 거지. 혜성아, 큰엄마 선물 받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엄마한테도 효도 많이 해야 돼. 네, 큰엄마, 감사합니다. 동서는 신난 태성이의 모습을 보며 괜히 감정이 벅차올랐는지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그리고 태성이 몰래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없어도 정말 잘 자라줬죠, 우리 태성이. 형님, 저 진짜 우리 아들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주책맞게 요샌 가끔 눈물이 나요. 원래 부모가 자식 보면 다 그런 거야. 주책맞다고 생각할 거 없어. 나도 내 자식들 보면 마음이 뭉클해. 태성이는 동서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아주 씩씩하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또래 애들에 비해 공부가 적성에 맞았는지 태성이는 학교 공부에도 아주 열심히였죠. 그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참 좋았으련만 동서의 말대로 동서는 정말 박복한 팔자를 타고났던 걸까요? 동서는 태성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 태성이의 나이 10살에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님, 저 살고 싶어요. 아빠 잃은 우리 태성이 엄마마저 잃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도 힘을 내고 싶은데 자꾸만 제 몸이 말을 따라주질 않아요. 형님, 저 잘못되면 우리 태성이 정말 어떡해요? 동서는 거의 1년 가까이 경상에서 병마와 치열하게 싸웠어요. 시부모님도 저도 남편도 그리고 아픈 자기 엄마 옆에서 통 떨어지려 하지 않았던 태성이도 모두 간절하게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나길 기도했죠. 하지만
모든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응원에도 동서는 태성이의 나이 고작 11살에 그만 시동생을 따라 하늘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동서는 제 손을 잡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형님, 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형님, 저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할게요. 우리 태성이요. 이제 조카 말고 형님하고 아주버님 자식으로 걷어서 좀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자식 먼저 두고 가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홀로 남을 제 자식이 올바른 어른 아래에서 보살핌 받으며 바르게 컸으면 좋겠어요. 형님하고 아주버님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가장 마음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잖아요. 부디 하나밖에 없는 동서이자 형님을 친동생처럼 따랐던 제 마지막 부탁,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동서는 저에게 뭐라고 알 수 없는 입모양을 몇 번 더 벙긋거리더니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땐 너무 슬픔에 치우친 나머지 동서의 입모양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마 동서는 제게 고마웠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동서가 숨을 거두기 전에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아직도 가끔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저야말로 누구보다 동서에게 고마웠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오랜 제 친구이자 가족으로 제게 선물처럼 찾아와줘서 말이에요. 그렇게 동서를 떠나보낸 후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께 말씀드려 태성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동서의 죽음 이후 삶을 살아갈 기력을 잃으신 건지 2년을 채 채우지 못하시고 한 해에 2분 모두 연달아 세상을 떠나셨죠. 저희 집으로 온 태성이는 한동안 엄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밝던 아이가 방에만 틀어박혀서 통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 방 밖으로 나왔는데 부엌 구석에서 웬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귀신인가 싶어 소름이 끼쳤지만 조용히 부엌으로 다가가 보니 다름 아닌 태성이가 자기 엄마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아마 같은 방을 썼던 저희 큰아들이 잠에서 깰까봐 밖으로 나와서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란 저는 불을 켜고 그런 태성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왜 이 차가운 부엌에서 이러고 있어? 큰엄마,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럼 나이에 맞게 애처럼 그냥 방에서 엉엉 울 것이지 왜 여기서 큰엄마 마음 아프게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이러고 있느냐 말이야. 태성아, 이젠 여기가 네 집이야. 큰엄마 큰아빠가 네 엄마 아빠고 도준이 형 민서 누나 모두가 태성이 네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슬프면 마음껏 소리내서 울어. 알았지? 아이고 딱한 거. 내 새끼 이리 와. 오늘은 큰엄마랑 같이 안방에서 자자. 그날 이후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태성이는 저희 집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태성이는 고맙게도 언제부턴가 저와 남편에게 큰엄마 큰아빠가 아닌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태성이가 집에 들어올 당시 각각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던 저희 아들, 딸도 태성이를 차별하지 않고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고요. 태성이는 특히 4살 터울이었던 제 딸을 무척이나 잘 따랐어요. 공부하는 담을 쌓았던 큰아들과 달리 딸은 공부를 제법 잘했는데 딸은 공부하는 걸 유난히 좋아했던 태성이의 공부와 숙제를 아주 잘 봐주었거든요. 누나, 이거 나 이 문제 모르겠어. 2번이나 풀어봤는데. 애게, 이거 누나가 어제 알려줬던 거잖아. 그새 까먹었어? 우리 태성이 공부 잘한다더니 누나한테 순 뻥친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우리 반에서 1등이야. 이거 중학생 문제잖아. 우리 반에서 중학생 문제 푸는 애 나밖에 없어. 누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았어. 화내지 마. 누나가 너 발끈하는 거 귀여워서 장난 좀 쳐봤어. 그럼 우리 태성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지. 누나가 다 알지. 게다가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던 큰아들에 비해 집에 있는 일이 많았던 딸은 태성이를 데리고 미용실에 다니기도 하고 동네 마실도 나가면서 정말 누나로서 태성이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태성이도 그런 딸을 항상 누나 누나 하며 졸졸 쫓아다녔고요. 어느 날 태성이에게 제가 장래 희망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태성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의사요. 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 친부모님이 전부 어렸을 때부터 아프셨다면서요. 저는 친부모님처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 손으로 직접 도와주고 싶어요. 태성이의 말에 먼저 세상을 떠난 시동생과 동서가 생각나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눈물을 감추려 태성이를 품 안으로 끌어안았어요. 어쩜 네 친엄마 친아빠 쏙 빼닮아서 꿈도 그렇게 착한 꿈을 꾸니. 그래, 꼭 그 꿈 이루자. 이 엄마가 도와줄게. 이후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은 가진 땅을 전부 팔고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는 태성의 학업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평생 농사를 짓던 남편과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둘 다 농사를 지을 줄만 알지 할 줄 아는 게 없어 결국 남편은 건설 현장을 나가게 되었고 저는 팥줄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일은 고되었지만 도시의 학교에 잘 적응해 열심히 공부하는 딸과 태성이를 보면 언제 피곤했냐는 듯 온몸에 피로가 싹 가시고는 했네요. 도시에서의 삶은 아주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저희가 도시로 올라오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딸은 서울 중위권 대학을 졸업해 번듯한 중견기업을 다니게 되었고 우리 태성이는 정말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했죠. 이후엔 인턴 전문의 과정을 거쳐 태성이는 나이 33살에 한 종합병원의 내과의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성이를 공부시키는 데엔 먼저 취업한 딸의 도움이 컸어요. 남편과 제가 말렸지만 딸은 결국 자기 돈을 모아 태성이의 남은 학기 동안의 학비를 전부 다 내주었거든요. 모든 자식들이 전부 부모의 뜻대로 착하고 번듯하게 자랐으면 참 좋았으련만 안타깝게도 인생은 뜻대로 되질 않더군요. 분명 공부를 못하긴 했어도 착하고 순했던 우리 큰아들이 나이 30이 넘어서부터 점점 잘못된 노선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은 큰아들이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면서부터였어요. 분명 회사 상사의 실수로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상사가 발뺌을 하며 그 일을 전부 큰아들에게 덮어 씌워버린 거죠. 그때 큰아들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큰아들이 집에서 빈둥대기만 할 뿐 영 재취업할 생각이 없어 보이길래 걱정했는데 어느 날 글쎄 대형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더군요. 시동생의 죽음 이후 저와 남편이 그렇게 혐오했던 음주운전을 다른 사람도 아닌 큰아들이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 차에 치인 피해자에게 제가 가서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는지 몰라요. 그때 큰아들의 합의금에 들어간 돈도 저희 가족 기준에선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게다가 큰아들은 이후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정직하게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노름과 도박에 손을 대더니 부모인 우리와 자기 여동생 돈에까지 손을 댔어요. 그때 이후로 딸은 자기 오빠를 치가 떨리게 싫어했고요. 큰아들은 나중엔 결국 지인들에게 사기까지 치다가 결국 나이 39에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태성이가 내과의로 취업을 했던 바로 그 해예요. 그리고 그때 합의하게 도와달라며 큰아들이 우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런 큰아들에게 애써 냉정하게 말했죠. 우리가 이번에 도와주면 또 너는 다른 방법으로 남한테 피해만 끼치면서 살 게 아니니?
처음에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네가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합의금을 내주는 게 아니었어. 응당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지. 이참에 거기서 열심히 반성하고 나오거라. 그리고 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살 건지 고민한 내용을 우리한테 이야기해봐. 네가 생각을 바르게 고쳐먹고 나왔다면 그땐 우리가 빚을 져서라도 널 이바지 해주마. 하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게 자식에게 매몰차기가 쉽나요? 그 말을 하고 집에 돌아와 엉엉 우는데 옆에 있던 태성이가 그런 저를 달래며 이러더군요.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엄마, 형이 지금은 저렇게 잠시 삐뚤어졌어도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분명히 엄마 마음 잘 알아줄 거예요. 형 너무 미워하지 마요, 엄마. 그렇게 1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성이는 전공의 시절부터 저에게 월급의 거의 50%를 가져다 주었어요. 제발 그 돈으로 너나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으라고 하는 제 말에도 태성이는 그저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내 금고예요, 금고. 나 그냥 은행에 맡겨두는 셈 치고 엄마한테 주는 건데? 그리고 남은 돈마저도 태성이는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누나에게 고맙다며 꼬박꼬박 돈을 갚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태성이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 저는 태성이가 주는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놓았죠. 나중에 태성이가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때 목돈을 만들어 내어줄 요량으로요. 그리고 태성이가 35살이 되던 해 드디어 그 돈을 쓸모있게 쓸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성이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아주 예쁜 색시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태성이에게 듣기로 평범한 회사원이라던 예비 며느리는 상당한 재력가의 딸이라더군요. 예비 사돈 어른이 경기도에서 5층짜리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라면서요. 우리 아들이야 어디 내놔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만 부모 자리가 우리 집이 너무 기우는 거 아니니? 지금이야 그만뒀다지만 내가 5년 전까지만 해도 파출부위를 다녔는데 그 집은 나 같은 파출부를 고용해서 쓰던 사람들 아니냐? 결혼하면 네가 그 집에서 무시당하지 않겠어? 걱정 마세요, 엄마. 영석 그런 애 아니에요. 엄청 착하고 예절도 발라요. 장인어른 되실 분이 어릴 적부터 엄청 엄하게 예절 교육을 시키셨대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직 못 배웠지만 아버님은 한 번 뵙고 인사드렸는데 경제력에 대한 편견 없는 좋은 분이세요. 형 일도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고요. 부모님이 원래는 큰아빠 큰엄마였다는 얘기부터 엄마가 파출부 일까지 하시면서 친자식도 아닌 절 의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다요. 그런 태성이의 말처럼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온 예비 며느리는 참 착하고 순한 아가씨였습니다. 마치 태성이의 천생연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두 아이의 성격은 매우 닮아 있었죠. 그 때문에 저는 큰 걱정 없이 예비 사돈 때깔 상견례 약속까지 잡을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딸과 태성이가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니 그곳엔 이미 예비 사돈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오빠까지 4사람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더군요. 우리 두 가족은 서로 무척이나 어색해하면서도 애써 입에 미소를 가득 띠곤 인사를 나누었죠. 하지만 그날 상견례 자리는 예상치 못하게 아주 엉망이 된 채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무척이나 화기애애하고 좋았어요. 집안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태성이만큼은 누구와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바르고 좋은 아이로 키웠습니다. 모쪼록 저희 태성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닙니다, 사부인. 전 오히려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들하고 사돈관계를 맺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집사람도 두 분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시부모님으로 모시게 된 저희 딸이 오히려 행운이죠. 예비 사돈 어른의 말에 예비 사부인 역시 옆에서 아주 조신한 웃음을 짓고 있더군요.
역시 있는 집안 사람이라 그런지 참 귀티나고 우아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상견례 자리가 무르익고 나자 아주 180도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양가 부모인 우리는 술을 한 잔씩 마셨어요. 그런데 그 술이 좀 과했던 모양인지 어느새 예비 사부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이 풀렸더군요. 이미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술은 그만 시켜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던 와중에 그 여자가 대뜸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혜성이 친부모 아니시잖아요. 큰아빠, 큰엄마시죠? 그럼 우리 사돈이 아니지 않나? 안 그래요, 여보? 당신 왜 이래? 취했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 왜? 아, 근데 저기요. 들어보니까 파출부 일을 오래 하셨다면서요? 아, 예. 저는 애써 어색하게 웃으며 예비 사부인의 말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부인의 말은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좀 질이 안 좋다고 하던데 저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일하는 집에서 혹시 돈 같은 거 훔친 적은 없죠? 왜 나 아는 사람도 일전에 파출부가 다이아 반지 하나 훔쳤다가 딱 걸려서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당신도 알지? 그 외 예솔이 엄마네. 초면에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네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남의 돈에 욕심 내본 적도 없고요. 사람마다 성격이 천차만별인데 파출부라고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부인, 술이 과하셔서 실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좀 불쾌합니다. 무례한 말씀은 더 이상 삼가주세요. 저는 불쾌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예비 사부인에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비 사돈 어른은 당황한 듯 예비 사부인의 술잔을 빼앗더군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 또한 자기 엄마의 팔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엄마, 술 그만 먹고 입 좀 다물어. 왜? 내가 뭐 없는 말 했니? 아휴, 그래도 남의 집 식모일이나 하던 양반이 의사 조카를 두게 되었으니 아주 기분 째지시겠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은 다 옛말이라니까요. 아니면 어릴 적부터 뭔가 그럴싸한 떡잎인 걸 알고 거두셨나? 왜 요새 자식 테크란 말도 있잖아요. 자식한테 투자하는 게 결국 노년을 위한 투자라고. 아유, 성공하셨네요, 식모 씨. 축하드려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보다 먼저 제 옆에 앉아있던 태성이가 벼랑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기막힌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파출부가 어디가 어때서요? 그리고 아무리 술에 취하셨다고 해도 서로 사돈될 집안끼리 처음 만나는 어려운 자리에서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란 말입니까? 야, 영서야, 너네 엄마 원래 이런 분이었어?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난 너랑 이런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어. 뭐? 이런 분? 자네, 지금 장모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예의 없는 말인가? 내가 술 좀 취했기로써니 뭐가 어쩌고 저째? 술에 취하실 거면 집에서 곱게 취하셔야죠. 괜히 엄한 저희 엄마한테 술주정 부리지 마시고요. 엄마, 우리 집에 가요. 더는 여기 앉아서 저런 소리 듣고 있을 필요 없어요. 누나랑 아빠도요. 얼른 다들 일어나세요. 혜성씨, 김서방. 혜성이는 제 팔을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더군요.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 어른이 다급히 태성이를 불렀지만 태성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이런 집안하고는 도저히 결혼 못하겠습니다. 영서도 아버님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좋은 집안에 저런 분이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네요. 저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부모님 욕보이는 사람하고는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조차 싫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초면에도 이러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면 저희 집안 제 배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담을 할까요? 저는 저런 분을 장모님이라고 부르기도 싫고 앞으로도 영영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 결혼 이야긴 없던 걸로 할게요. 미안하다 영서야. 우리 그만 파혼하자. 결국 그 방에서 나오려는데 그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리던 예비 며느리 오빠의 목소리도 저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죠. 야, 니까짓 게 뭔데 파혼을 입에 올려? 내 딸 결혼을 깨도 내가 깨지. 이래서 엄마 술 못 먹게 말렸어야 했다니까. 진짜 저놈의 술주정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그 자리는 마무리되는 줄 알았건만 그 여자는 정말로 잔뜩 악에 바쳤던 모양이더군요. 그 여자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악을 쓰다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깟 근본도 없는 집안이 우리가 결혼시켜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 파혼? 파혼?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말을 마친 여자는 눈앞에 있던 술잔을 집어들어 혜성의 얼굴에 뿌려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 결국 참았던 제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더군요. 야, 이런 미친 여편네야. 네가 감히 내 아들 얼굴에 그딴 짓을 해? 저는 그 여자의 얼굴에 술을 확 뿌려버렸어요. 그 여자는 악 내 눈 하며 발을 동동 굴렀죠. 저는 씩씩거리며 그 여자에게 한마디 하고는 정말로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사람을 뭘로 보나? 너 무슨 피해의식 있냐? 정신병 있어? 왜 가만히 있다고 혼자 미쳐서 난리야? 너 같은 여편네는 한 트럭을 갖다 준다고 해도 내 아들 장모짜리론 사양이다. 얘 영서야, 우리 두 번 다신 보지 말자. 잘 있거라. 그렇게 상견례 장소에서 나오는데 솔직히 큰 소린 쳤지만 정말 두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제가 정말로 가진 게 없고 출신이 천해서 제 아들의 앞길을 망친 건 아닌가 싶어 두렵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때 태성이가 제게 이러더군요. 엄마, 혹시라도 자책할 생각이면 절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엄마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 엄마한테 저런 모욕을 준 사람하곤 전 절대 가족이 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저 집안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아버님은 진작 만나뵌 적이 있어도 정작 영선의 엄마에 대해선 잘 몰랐네요. 엄마, 잘하셨어요. 오히려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미안하긴 됐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대중에 다 멀쩡한 사람들만 있겠니? 그저 내 아들 저런 집에 안 보내게 된 걸 내가 천운으로 여겨야지. 이 엄마는 억만금을 줘도 태성이 너랑은 안 바꾼다. 너는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부디 네가 마음에 상처를 입지만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대화가 끝나자 정작 상견례 자리에선 겁에 질려 눈치만 보고 있던 딸이 대뜸 이러더군요. 아마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말 같았죠. 엄마, 확 내가 가서 다시 한마디 해주고 올까? 열받아서 못 참겠네 진짜. 누나, 그냥 가만히 있어. 아깐 겁에 질려서 한마디도 못했으면서. 그건 내가 그냥 어른들 말하는데 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참은 거지. 아빠는 왜 가만히 있었어? 어? 가만히 있긴 누가? 거참,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너희 엄마가 더 싸납게 몰아붙이고 또 한마디 하려고 일어날라 치니까 갑자기 대뜸 혜성이 저 녀석이 더 무섭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통에 나만 혼자서 엉거주춤 입 열었다 엉덩이를 뗐다 생쇼를 다 했다. 에휴, 상종 못할 집안 같으니라고. 됐으니까 이만 집에 가자. 그렇게 아들은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서의 부친에게 사과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이미 아들이 파혼하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더 이상의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말이죠. 파혼으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자의 딸인 영서였습니다. 착한 영서는 몇 번이나 울며 불며 집으로 태성이를 찾아왔지만 태성이는 단호하게 영서를 끊어버렸죠. 두 아이가 같이 있던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기억이 났기에 저는 나중에 조심스럽게 혹시 영서를 정 못 잊겠으면 엄마인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네 뜻대로 하라고 태성이에게 말해봤지만 태성이는 고개를 젓더군요. 아니에요. 영서랑 저는 그냥 만날 운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워낙 착하고 좋은 애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저보다 더 집안도 좋고 멋있는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사건이 고작 2달 전의 일입니다. 태성이가 지인에게 듣기로 영서는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독일로 떠나버렸다고 해요. 하온의 충격이 크기도 했고 자기 부모, 특히 모친에 대한 실망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았다네요. 괜히 어른들의 싸움에 예쁜 아이들의 만남을 갈라놓은 것 같아 아직 마음이 좋지 않긴 하지만 더 이상은 태성이에게 영서에 대해 묻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로 두 사람의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남을 가질 테죠. 그리고 그때는 저도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서와 영서 집안에 대해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태성이를 위해서요. 지금 태성이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예전처럼 밝은 우리 막내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에게 애써 내색을 하지 않는 거겠죠. 결혼을 생각했을 만큼의 인연을 한순간에 떠나보냈으니까요. 그런 태성이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우습지만 저와 남편은 인터넷에서 유머 모음집을 찾아보곤 합니다. 태성이를 조금이나마 웃게 해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 딸은 어이없다는 듯 웃곤 해요. 이야, 태성이 대단하네. 나이든 부모님이 이 나이에 인터넷으로 유머 공부까지 하게 만들고. 너도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근데 넌 내년에 곧 40인 애가 시집 안 가니? 안 가. 난 엄마 아빠 옆이 제일 좋아.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제발 저 내쫓지 말아주세요. 결혼하면 개고생이라 그랬어. 우리 집 최고. 오히려 태성이보다 저는 영 결혼 생각이 없는 저희 딸이 더 걱정이랍니다. 무조건 결혼만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자식을 셋이나 키웠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딸도 부모가 되는 기쁨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지금 다 큰 자식 둘과 한 집에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내후년에 출소를 앞둔 우리 큰아들이 제발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니 어릴 적 착했던 아들로 돌아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땐 정말 부모로서 우리 큰아들을 어린 시절부터 다시 키운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해주고 보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제가 어떻게 동네 오빠가 제 평생의 반려자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시동생에 의해 인연을 맺게 된 동서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시동생과 동서의 아들이 지금은 제 목숨만큼 소중한 제 막내 아들이 될 줄은 정말 산신령 할아버지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날이 남았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전 앞으로도 제 자식들과 함께 앞으로 만날 인연들 또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 인연이 언제 어떻게 저에게 선물이 될지 혹은 기적이 되어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모두 다가올 인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매일이 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